당신이 알고 있는 반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아르레 해바라기, 꽃피는 아몬드 나무. 이 모든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은 미술의 혁명기를 맞이합니다. 그 혁명 뒤에는 의외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자기 포장지 우키요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키요에가 어떻게 반고우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의 눈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일본 경제와 문화가 어떻게 그 예술가들의 가치를 재평가 혹은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19세기 중반 일본은 200년 넘게 이어진 쇄국을 끝내고 서양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1854년 미일 화친 조약 이후 일본의 도자기와 공예품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상자 안에는 충격적인 포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포장지는 바로 우키요에 목판화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우키요에가 대중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한 장 몇 푼에 불과한 거리의 인쇄물이었죠. 배우의 초상, 유곽의 미인, 계절의 풍경,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잡지 포스터나 달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도자기를 수출할 때 이 값싼 인쇄물들을 포장재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상인들과 미술가들에게 그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포장지를 펼쳐본 순간 눈앞에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그동안 서구 미술이 신봉해온 원근법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색은 평면 위에서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대담한 색면,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선. 유럽 화가들에게 그건 혁명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화가는 입체감을 위해 빛과 그림자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키요에는 빛을 버리고 색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서구가 자포니즘이라 부르게 되는 거대한 예술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드가, 모네, 피사로 그리고 반고흐 모두가 이 일본풍에 사로잡혔습니다. 1886년 반고흐는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 테오와 함께 파리의 화랑들을 돌며 일본 목판화를 접합니다. 그는 즉시 열광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 미술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땅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연구하는 대신 한 줄기의 풀을 연구하는 남자를 본다. 반고흐는 우키요에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400장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 꽃피는 아몬드 나무나 아르레 침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일본풍의 선과 평면적 구도, 그리고 강렬한 색면 대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일본을 이상향이라 불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평화롭고 단순한 삶의 미학. 그것이 반고흐가 그토록 그리던 세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고흐가 살던 시대의 일본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일본에도 세상에도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세기 후반, 일본이 경제 전성기를 맞으며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대의 부국 중 하나였습니다. 버블 경제라 불리던 시기 일본 기업들은 미술품을 투자 자산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고흐가 있었습니다. 1990년 일본의 보험회사 야스다 화재예상보험은 반고흐의 닥터 가시의 초상을 약 8,250만 달러에 낙찰받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900억 원.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화가의 그림이 이토록 비쌀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반고흐의 이름은 완전히 상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서구 미술사가들은 이때부터 반고흐가 일종의 과대평가 신화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천재성과 비극적 삶이 일본 자본의 미술 투자 열풍과 맞물리면서 반고흐 이퀄 예술의 순교자라는 이미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반고흐의 예술은 분명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물리적 진동으로 감정을 표현했고 붓질로 정신의 격정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본풍의 아름다움과 일본 자본의 수요가 맞물리며 그의 명성이 인위적으로 증폭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술평가가 언제나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미술의 역사에는 늘 시대의 돈과 권력이 개입되어 왔습니다. 반고흐는 그 두 가지의 축 일본 미학과 일본 자본 위에서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선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키요에가 정말로 도자기 포장지였을까? 실제로 우키요에가 도자기 수출 시 포장지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포장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남은 목판화를 포장지로 재활용했을 뿐입니다. 즉,
도자기 포장지의 아름다움이 서구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자 동시에 상징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시각 문화가 유럽인들에게는 포장지조차 예술처럼 보였다는 의미죠. 이 포장지의 그림이 결국 인상파를 바꾸고 반고흐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 미술의 방향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반고흐는 일본을 동경했고 일본은 나중에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예술가의 꿈이었고 하나는 부유한 국가의 자본이었습니다. 결국 반고흐의 위상은 이 두 거울의 반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남긴 색채와 붓질의 떨림은 분명 진실한 예술의 언어이지만 그를 신화로 만든 것은 예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든 가장 아름답고도 복잡한 반사광이었습니다. 도자기 포장지 속 그림 한 장이 세계 미술의 역사를 바꿨다. 예술은 그렇게 우연과 욕망과 동경의 실타래 속에서 피어난다. 이상 일본풍에 물든 반고흐였습니다.